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건데 복장이 당시와 똑같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를 대신할 국가 비상입법기구 준비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MBN 취재진도 폭행하고 취재 장비를 파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하거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 석상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심판장에 직접 나온 것 또한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 모두 발언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죠.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진술과 의혹 또한 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백길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법무부 호송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24분 만에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에 출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지만 법정에 들어가선 직접 발언을 통해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윤 대통령의 첫 변론 출석은 예상보다 이른 1시간 4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요.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발표를 허가하기는 했지만 실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안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사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 강하게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즉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또는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더더욱이나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도 없는데. 윤 대통령 측은 문구 자체만으로 위헌적이라는 포고령에 대해서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준비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누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줘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었죠.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실무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지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의 설립 의도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관이라고 해석하면 내란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썼다며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을 위한 준비 조직일 뿐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모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3차 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바로 이런 의혹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국회 측은 근거도 없고 탄핵 사건의 쟁점도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PPT까지 활용하며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관리가 부실했다는 등 부정선거의 정황이라며 제시했습니다. 국회 측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부정선거가 계엄 선포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았었다며 계엄이 실패하자 부정선거를 계엄 사유로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근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도 이러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이유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국회 측은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을 내린 이유가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국정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야당 관련 주요 발언은 신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 때문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예산 삭감으로 나라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고 이는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2025년 예상 중 일방적으로 삭감한 4조 1천억 원 대부분이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한국형 킬체인과 드론 전쟁 대비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위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도 발목이 잡혔다고 강조하며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왕고래 사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특별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해 마약 범죄 등 국민 치안에 필요한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필수 민생 예산은 무차별 삭감에 나서면서 정작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비꼬았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앞서 보셨듯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죠. 국회 측은 CCTV 등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재판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일부러 헌재에 나온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출석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입니다.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망신스럽고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적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윤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일 CCTV를 제시했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직후에 4, 5분 후에 저렇게 바로 계엄군들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회의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계엄의 위헌성과 의도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들도 대통령이 선동행위를 이끌어가려고 재판에 나온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동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사령관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는데 다음 기일부터 본격 진행될 증인 신문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증인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번호 00102이 새겨진 수용복이 아닌 빨간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가르마를 탄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탄핵 심판 재판정에 오는 건데 오늘 이 복장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넥타이 무늬와 매듭바지 동일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담담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윤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탄핵 심판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관들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인 윤 대통령은 첫 발언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전 당시 마지막 영상과 비교하면 다소 긴장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몇 초간 천장을 응시하고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는데 입이 마르는 듯 혀를 굴리고 코 주변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헌재 출석 복장은 넥타이 무늬와 매듭 모양까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당시 모습과 동일합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여권 관계자는 MBN에 대통령의 복장이 곧 메시지라며 계엄의 정당성과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옆에 앉은 법률 대리인의 발언 속도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반국가적 헌법재판관 8명의 우측 밑에 앉은 윤 대통령 앞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청구인 측 주장에 해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 역시 내란죄 제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이상 계속 내란죄 제외를 언급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여러 증인을 불러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시작 전 내란죄 제외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기일이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하지만 막상 변론이 시작되자 탄핵 소추단 측은 물론 윤 대통령 측도 언급을 멈췄습니다. 이미 탄핵 심판은 본 궤도에 올랐고 각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계속 내란죄 제외를 문제 삼거나 대통령 출석을 미루는 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증인을 신청해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증인 24명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필요한 증인만 신청해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받으려고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연일 사상 처음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이유와 발언 의도에 대해서 사회부 이시열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한 그리고 또 발언한 의도는 뭘까요? 네,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게 전략상 더 유리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헌재에 출석할 텐데 윤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동안 헌재에 불출석해왔던 건 체포로 인해 신변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구속이 되면서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것도 다른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변론 기일도 다 출석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헌재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여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출석하실 겁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현재 변론은 2월 13일 8차 변론까지 잡혀 있는데 아직도 5번이나 남았습니다. 네. 헌재는 이 중 6차, 7차, 8차 변론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종일 심리하겠다고 밝히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20명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추가 변론 기일이 더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출석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렇게 헌재에 출석하는 게 공수처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는 건 아닐까요? 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면서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어제 공수처가 약 6시간 동안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과 자기 변론권이 침해되고 제약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변론은 피청구인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공수처도 이를 막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만약 윤 대통령이 다음 현재 기일에도 참석한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계속 답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서울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는데 국군 서울지구병원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아직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삼청동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MBN 취재진은 오후 5시부터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 등은 아직 병원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 건물불은 켜져 있는데요. 원래 병원 정문은 열려 있었는데 취재진이 하나둘 모이자 문을 굳게 닫은 채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병원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모친도 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병문안을 왔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심적으로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윤 대통령의 진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은 예측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공수처는 헌재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오후 5시 47분쯤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권보호 규정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결국 오늘 조사도 빈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군 서울지구병원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했지만 여전히 공수처 조사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죠. 변호인 외에 다른 누구도 가족 면회도 금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엔 서신, 수신, 발신, 그러니까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까지 다 금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외부와 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치로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포함한 외부 인물 접견도 제한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매번 출석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공수처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어제 강제구인 시도에도 탄핵 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로 예정된 다음 헌재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출석 통보에 또다시 불응할 걸로 예상됩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더 커진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당시 이 사태를 취재하던 MBN 취재진 또한 난동을 부리던 이들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고 촬영 장비까지 갈취당하며 이 과정에서 열상,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고 촬영 기자 한 명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MBN은 취재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이 내려 줄줄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서울 서부지법 안팎에서 유리창과 집기류를 마구 부수거나 경찰관을 때리는 등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거된 이들입니다. 검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법원에 실제로 침입한 46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려오자 법원 정문이나 유리창을 깨며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네, 점거해.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어제 40대 남성 1명을 긴급 체포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난동으로 약 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3월은 돼야 외벽 등 전체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밖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MBN 영상 취재 기자에게 촬영 장비에 메모리 카드를 내놓으라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맞고 내놓을래 아니면 카메라 장비 부서질래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팔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허리도 때리고 이렇게. 오디오 기사 역시 촬영 장비를 지키려다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MBN은 취재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건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죠.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민생 행보를 통해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구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것도 그렇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경찰 책임론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강성 지지층과 휘거리를 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이 큽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이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닌 반 이재명을 고리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는 것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내부를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하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동시에 민생 행보를 통해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제활력 민생특위를 출범하면서 내수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다만 현 지지율을 끌어올린 강경 지지층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 지지율을 끌어올린 지지층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기대자니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지지율 상승과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반사이익이 아닌 자체적인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꾸렸죠.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당은 물론 당 내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 업체를 압박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명계의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특위가 출범 하루 만에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의 왜곡이나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하지만 시점을 놓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도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대체한다.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생 문제나 외교 문제에 전력을 하자.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MBN에 조사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건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에선 지도부를 겨냥한 한층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냐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은 유리한 조사 결과에는 침묵하다 내로남불식 검열을 하고 있다며 특위 해체를 주장한 가운데 당 안팎의 비판 속 특위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 달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민 총생산액으로 따지면 손실액은 6조 3천억 원,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 22만 5천 대가 사라진 셈이라고 하네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합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지만 먹자골목에는 행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다시피 없잖아요. 네, 보다시피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뭐 연말이고 연초고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 다 저기가 있잖아. 내수 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얇아진 데다 비상계엄 여파로 회식 등의 모임도 사라져 연말 연초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충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성장률 하락분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규모로 환산하면 6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 대 2,800만 원인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를 22만 5천 대 팔아야 메울 수 있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약 절반이에요. 그래서 0.2%포인트 낮아진다고 하면 소비가 0.4% 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소비가 0.4% 더 줄 거라고요.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추경에 선을 그었던 최상목 권한대행도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까지 한국 경제가 이중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위헌성 있는 요소들을 보완해달라는 취지라면서요. 야당이 즉시 공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안을 왜 돌려보낸 건지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3개 법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중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적 추세를 거스른다며 대안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 등 직접적인 압박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꼬집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달 2일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시한임을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했지만 메시지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고 확실했습니다. 공공연히 밝혀왔듯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됐다며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선포하며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석유 시출을 통해 제조업을 강화하고 무역 재협상과 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영토 확장 의지도 밝혔습니다. A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화성의 성조기를 꽂겠다거나 미국의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하겠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위대한, 다시 등의 언어를 반복하며 강한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78건에 달하는 바이든 정부의 행정 조치들을 다 백지화해버렸죠. 취임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트럼프를 지켜봤던 바이든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영애 기자입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2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경기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준비돼 있던 책상에 앉습니다.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트럼프 2기 1호 행정명령은 성차별 방지와 쿠바의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바이든 정부 때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불법 이민 차단과 국제기구 재탈퇴 행정명령에도 연달아 서명하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We now have a government that cannot manage even a simple crisis at home, while at the same time stumbling into a continuing catalog of catastrophic events abroad. 앞서 취임식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말을 쏟아냈고 트럼프 바로 뒤에 앉아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표정은 순간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for signing those pardons. Remember, the President adheres to his promises. 4년 만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이 부정되면서 앞으로 정치적 양극화 분열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더 강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날 반길 것이라며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한 건데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에게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도 했는데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첫 업무로 행정명령에 사인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핵보유국을 가리키는 비공식적인 용어로 공식적으로는 뉴클리어 스테이트로 씁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지 않으려 했던 역대 미국 정부와는 다르게 과감한 첫마디를 내놓은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었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는 그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아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어려운 목표를 당장 이루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미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했고 탑다운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How's Kim Jong-un doing? Now, how'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You know, you would say that, although I developed a pretty good relationship with him, but he's a tough cookie. 북한이 응할지가 관건인데 대화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만남이 성사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9차 당대 딱 하면서 8차 당대에 계획했던 5개년 경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성과를 인민들한테 팍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에게 우방인 러시아가 있고 회담의 실패로 미국에게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점도 회담의 장애물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오히려 틱톡 금지를 유예하고 방중 의지를 보이는 등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를 위한 협상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향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자국 대신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We're not ready for that yet. 중국이 최우선 타깃이라며 60%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됐습니다. 자신의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하더니
취임을 앞두고는 시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빨리 만나자고 했고 이후 취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인사로는 급이 가장 높은 서열 5위권인 한정 부주석을 파견하며 손을 내민 트럼프에 화답했습니다. 加强合作，妥善管控分歧，推动中美关系在新的起点上取得更大的进展。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중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짓는 톱다운 외교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정상의 담판은 무역 전쟁 충격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선 트럼프가 일단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진 파워, 이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죠. 특히 다른 이도 아닌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 만큼 세계의 눈은 온통 미국으로 쏠렸습니다. 국제부 이상혁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트럼프의 취임식이 한편의 TV쇼 같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취임식은 화려하잖아요. 유독 이랬다는 이유가 뭡니까? 네,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부터는 그의 쇼맨십이 드러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이 퍼레이드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공약을 시행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자신의 행동력과 존재감을 동시에 드러낸 겁니다. 네. 서명을 마치고서는 지지자에게 펜을 던져주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팬 서비스가 아닌 팬 서비스를 한 셈입니다. 취임식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가족도 사람들이 눈여겨보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직 모델 출신이자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영부인의 패션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8년 전 취임식 때 멜라니아 여사는 랠프 로런이 디자인한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랠프 로런은 옷가게 영업 직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인 랄프 로렌을 창업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패션 디자이너로 꼽힙니다. 하늘색은 미국 성조기를 연상시키는 색깔이고요. 시청자들은 이 멜라니아 여사의 의상만 보고서도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기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강력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고 나온 그 패션은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장례식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감색 정장에 챙이 넓은 모자를 썼습니다. 정숙하고 차분한 인상을 넘어 장례식에 참석한 것 같은 모습이라 워싱턴 포스트도 마피아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챙이 넓은 모자에 이마가 부딪혀 허공에 키스하는 이른바 에어키스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도 주목받았습니다. 8년 전 취임식에서는 앳된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이번 취임식에서는 2m가 넘는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년 뒤에 대통령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지지자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이번에 또 논란이 됐는데 저것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함께 이 머스크 영상을 한번 보시죠.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making it happen. Thank you. 네, 이 가슴에 손을 댄 후 손을 쭉 뻗는 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의 경례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나치식 경례는 독일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영미권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아 CNN과 BBC 같은 언론들은 머스크의 행동에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최근 우경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제스처 역시 의도된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선을 넘는 건 조심해야겠죠. 지금까지 이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은 참전하는 순간까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우는지 몰랐고 심지어 어머니도 본인이 파병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보다 산이 얼마 없다는 정도만 아는 게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상 위에 힘없는 표정으로 누워있는 한 남성.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다고 밝힌 20살 북한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신문 영상을 추가 공개했는데 영상 속 북한군은 소속 부대와 입대 경위 등에 자세히 답했습니다. 저 자극이 되는 일주일이며 저소에서는 학교를 전화하면 들린다면 떠나는 것이요.
17살에 입대했다고 밝힌 북한군은 어머니가 자신이 러시아에 파병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파병 경로에 대해선 100명 정도가 북한에서 선박과 열차를 타고 이동했다면서 정작 러시아에 도착한 순간까지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전쟁할 때까지도 우리가 맞춰야 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영상을 통해 계속 여론전에 나서면서 그간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중재 역할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try and get it done as quickly as possible. Zelensky wants to make a deal. I would hope he wants to make a deal.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언제 만날지는 모른다고 말해 실제 종전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깔리면서 공기질이 그야말로 최악이었거든요. 나라 밖에서 유입되는 탓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주말쯤에야 이 미세먼지는 거칠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하늘에 검은 태양이 떴습니다. 도심 속 익숙했던 풍경이 잿빛으로 변해 낯선 기분이 듭니다. 평소 강 건너 보이던 능선은 뿌연 먼지에 잠식돼 사라졌고 건물 윤곽만 간신히 보입니다. 어제 전국을 덮은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의 하늘은 시간이 지나도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세제곱미터당 평균 32 마이크로그램이었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16시 기준 9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1시엔 14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관심 단계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에 3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올겨울 첫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서풍을 타고 이물질이 넘어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습니다. 산 정상 같은 데 올라와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 보면은 그때 좀 목이 특히 칼칼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하루 만인 오늘 강원 영서와 충북, 세종, 전북, 광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국을 집어삼킨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쯤 가서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지속되다가 25일부터 청정한 동풍의 영향으로 정권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풍이 머금은 물기가 눈비가 돼서 내린 덕분에 계속되는 건조특보로 메말랐던 동해안 일대를 해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정 대화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과의 만남을 정부가 공개했다며 또다시 판을 엎으려 하고 있거든요. 집단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 일부가 학교로 돌아가자 이들을 상대로 한 폭언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여가는 의정 관계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은 의대 캠퍼스입니다. 마냥 학교를 쉴 수 없다고 판단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정원의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익명 커뮤니티에 출석자 실명이 적힌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매국노다, 잘라내고 고립시켜야 한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안에서 일어난 논란과 함께 의정 관계 역시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의정 대화도 시작부터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이 상견례 목적으로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만남 사실을 인정하자 의사협회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을 때나 병역 특례를 주기로 했을 때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가 증원 백지화란 원칙론을 내세우면 대화를 복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걷는 모습이 어째 좀 어색했죠.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는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중국산입니다. 700만 원 정도 하는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앞서가는 중국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도시 속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진짜 사람처럼 걷는 로봇의 모습에 지나가던 행인들은 너도 나도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이 로봇은 중국 기업 엔진 AI가 만든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과거에 나온 휴머노이드들은 겨우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람을 따라 하더라도 약간 엉거주춤하게 걸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휴머노이드는 32개의 자유도를 가져 로봇 특유의 걸음걸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팔굽혀펴기와 물건 들기도 해냅니다. 이 기업은 이외에도 $5,300, 약 760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나 피겨 AI,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중국 기업까지 가세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이제 시험 공간을 넘어 실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투입되면서 국가 간, 기업 간 기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을 가진 이제 기업들과 그리고 또 뛰어난 AI 기술 기반으로 성장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값싼 그 제조 능력과 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금 두 개의 나라가 뭐 쌍두마차가 돼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CES에서 기조연설을 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함께 등장한 휴머노이드 중 6개가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방산, 의료 등 고부가 가치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조성진은 라벨을 연주할 땐 소리의 색채와 질감,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88개의 건반으로 시를 쓴 조성진과의 인터뷰, 심가연 기자가 전합니다. 빛과 색채를 소리로 옮긴 듯한 피아노 곡들을 작곡한 모리스 라벨. 건반 위의 시인 조성진이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담은 음반을 내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라벨의 곡을 처음 연주했다는 조성진은 라벨을 연주할 때는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세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리 질감 아니면 프레이징, 분위기를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라벨 음악은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음반사에 먼저 제안해 녹음을 했다며 이번 음반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조성진은 연주와 달리 음반 녹음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바로 들어보기도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너무 많고 계속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근데 그거를 항상 잘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반 발매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연주회를 갖는 조성진은 우리나라에선 오는 6월부터 8개 도시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1984년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죠. 하영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2024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금빛 미소로 축하를 건넸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종일 뿌연 하늘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던 서울 도심은 이처럼 회색빛을 띄었는데요.
내일도 대기 흐름이 정체해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중부 서해안으로는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출근길 시야가 더욱 불편하겠습니다. 사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동해안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할 텐데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7도, 대전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0도, 울산은 13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